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뒷 배경까지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사의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이 된 정책 포럼이죠. 사의제 오늘 공식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의제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한번 이 기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승하한 뒤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서 저선을 편찬하면서 머물렀던 처소의 이름인데요.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따온 이름 정책포럼 사의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또 과도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방, 왜곡에 대한 견제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는 새 정부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공동대표인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대미문의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을 비튼다.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사의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뉴스인 해주세요. 오늘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모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사의제 출범한 거. 사의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로 장관 지낸 분들 또 청와대 고위직 맡은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여기 오늘 선거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게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이게 모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앞두고 있고 그 시점에서 열린 거라서 친문계가 본격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사의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름은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낸 도종환 의원이 제안했다 그래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남 강진에를 찾아가면은 사의제라고 하는 그 다산 정약용 유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강진하면은 다산초당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 만덕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그 다산초당에서는 다산 선생이 10년 정도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배되고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저작거리에 있는 주막이라고 합니다. 주막에서 그 4년 동안 주막집에 골방에서 묵었는데 당시 다산이 유배를 가니까 당시 그 천주교도로 낙인찍혀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 사위가 황사영이었고 그래서 그 천주교도로 낙인찍히다 보니까 현감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거처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주막 할머니가 다산에게 골방을 내줬고 여기에 학문을 닦으라고 이제 격려를 했고 그래서 다산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잡고 학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럼 이것도 결국은 초점은 연구 그리고 교육에 맞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또 계승하고 성찰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문의 세력화, 세력 결집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의제 측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전 정부의 성찰과 계승, 반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사의제 이름을 제의한 도종환 의원,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의제의 구성원이 친문 세력,
또 직업 공무원, 전문가, 학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친문의 범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력화 논란에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정치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새 결집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시기도 시기인지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이제의 성격 단순히 정책 포럼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느낌은 정치보다는 아카데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지도부를 봐도 정치인보다는 교수 출신이면서 장관 등 고위직을 맡은 분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면서 장관을 맡았죠. 그리고 공동대표가 2명인데 정연백 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래 성균관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랬고 또 고려대 교수 출신인 조대엽 전 정책위원장도 역시 공동대표 받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친문계를 아우리는 개파 모임이다. 반 이재명계의 중심으로 커갈 거다. 이렇게 보는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오늘 오후에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는 정치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지금 친문계 싱크탱크라고 하고 그 현직 의원이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 친문계뿐만 아니라 이낙연계 또 정세균계도 합류가 돼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이사장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와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놓고 또 격돌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모임은 반 이재명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개파 모임으로 전환될 여지는 있지만은 앞서 말한 그 사이제가 개파 모임이 중심이 되겠다라고 반개 모임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당 내에 이재명의 대안을 찾는 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4.0이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사이제의 어떤 개파 모임이다 이런 덧칠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임은 정치인들의 모임보다는 학자 출신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들의 성격이 강하다는 더 강하다.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주하고 있는 평산마을에 책방을 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이제 출범이랑 또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도 새 결집의 연장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통해 동네 책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를 모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평론가는 이 책방에 정치인들은 못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책방 자체가 평산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그 공간으로 생각한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가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인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친문 아지트가 될 것이다.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부정적이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차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가긴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세를 과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예.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평산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관광구 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조금 전에 한 오후 4시경에 망원시장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검찰이 기존에 27일을 제시했지만 이날 말고 1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검찰이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일관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초 뭐 검찰이 27일 나와달라 했더니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에 물론 의견이 많았죠. 그리고 자신은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출석하겠다 해서 28일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검찰권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라고 검찰 조사 소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여전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가장 몸통은 대장동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에는 출석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응하지 않겠다?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출석을 할까요? 일단 관심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28일 하루에 끝날지 여부입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 보니까 일부 언론 보다 보니까 예.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너무 양이 방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대 때부터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11년 동안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워낙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할 것이냐. 그러면은 30일 날 또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가급적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이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는 성남 FC 사건 조사 과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한 답변지 제시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답을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결국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았죠. 네. 진술 거부도 아니면서 또 사실상 진술 거부하는 그런 대응을 했는데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이 아무리 조사할 내용이 많아도 이재명 대표 역시 같은 전략으로 임할 겁니다. 정해진 답변, 정해진 시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2차 소환 조사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의혹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소환으로 이어질지는 검찰 조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당 내에서는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론이 더 큰 목소리를 냈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 성남FC 때도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더 굳고 반대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원래는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도 남은 수사들은 병합해서 한 번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 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망신주기식 소환이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2번, 3번 계속 불러도 그때마다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장을 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민주당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로 연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든 싫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앞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쌍방울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의혹으로 또 검찰에 소환 요구를 한다면은 응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상민 의원의 지적처럼 계속적으로 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는 맞지 않느냐, 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멈춰지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대답이 압도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거의
지지층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 비슷한 대답이 그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그 여론조사에서 60% 정도는 돼야지 이재명 대표가 버틸 힘, 검찰에 버틸 힘이 생기는데 네.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에 이렇게 불려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참 보기 힘든 과정이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하나 둘 쌓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이 계속 불러내면서도 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정치 보복 아니야? 이렇게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2번, 3번 계속 불러도 그때마다 나가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검찰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러면 3번, 4번 계속 부를까? 부담되겠죠. 부담될 겁니다. 검찰에서는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런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이 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계속 3번, 4번 불러내는 것으로서 스스로 힘을 빼고 동정론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그 공간을 만들까? 검찰도 여기서 또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은호 해설위원은 여론이 동정론으로 바뀔 때까지 검찰에 소환 요구가 있으면은 그때 다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글쎄 몇 번 더 검찰에 소환 요구가 있을지 소환 조사 요구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 아직 불확실한데요. 나경원 전 의원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잠행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 오후에 원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이 있었는데요. 전면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해임이 이제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자 오늘 잠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친윤 노선을 타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반나 노선을 이건 제가 이제 지어본 네, 반나 노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뚜렷이 하면서 나 전 의원 측도 고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이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참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끝까지 고집을 하려면은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자생력 있는 정치인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첫째 자신이 나경원 전 의원이 역경을 이겨나갈 저력이 있는 정치인인가 또 둘째 나경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과연 꾸준히 이렇게 나경원을 지지할 정도로 결집력과 확장력이 있나 이 두 가지에 맞춰질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은 나경원 전 의원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역경 스스로 헤쳐나간 경험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경원 지지층들 어떻게 보면 여권의 보수 성향의 표심을 보면은 결집력 자체가 좀 약합니다. 특히 윤심을 따라가는 성향이 보입니다. 네. 골수 지지층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숙고 모드 지금 잠행 모드로 하지만은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흔히들 이제 정치인이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려면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야지 큰다. 그래야지 큰 정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선다는 그런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이미 한 차례 염증을 느꼈고 또 여서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보수층을 결집하는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반윤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경원 대표가 좋든 싫든 반윤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보수 지지층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친윤의 상징으로 혹은 그 비윤으로도 보지 않고 지금 반윤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윤도 아니고 반윤이다.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반나 노선을 택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구도도 조금 묘하게 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금 살펴보면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던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35.5%로 압도적 1위, 나 전 의원 21.6% 2위, 안철수 의원 19.9%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또 에브리시애널이 폴리뉴스와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한 결과 여기에서도 김기현 의원 29.2%로 1위, 나 전 의원 23.5%로 2위, 안철수 의원 22.6%로 3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 급등했고요. 나 전 의원 지지율 떨어지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좀 상승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나 전 의원의 해임을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인데 이렇게 되면 나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 확대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지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관심은 김기현, 안철수는 고정 네. 고정 변수로 상수로 생각을 하고 다른 두 명 나경원, 유승민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게 관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할 겁니다. 4등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4등이면은 정말 본인도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4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면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올 공간이 열리는 거죠. 생기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3파전으로 진행이 됐다. 김기현, 안철수 대신에 나경원이든 유승민이든 3파전으로 진행이 됐다라면은 1차 선거에서 과반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연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결과 어찌 될지 모릅니다. 결국 뭐냐면은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1차 선거에서 과반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면한 목표고요. 안철수 의원은 결선에 가면은 3등과 좀 연대해서 표를 흡수해서 대표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절대로 반윤 혹은 비윤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아마 숙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해임된 것을 놓고 그 해임의 뜻이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은 해석했지만 대통령실이 어제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입지가 좀 좁아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지금 초선 의원 48명 공동 성명을 어제 냈는데요.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라고까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재선 의원들도 지금 나 전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당내에서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나 전 의원 하면 당내에서 어떤 굉장히 인지도나 영향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생력이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치 시대는 끝났다. 너무 이미지로만 그 정치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런 비판도 일정 부분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나경원 의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동의 못 받으면 사실 선거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 원외위원장들도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공천 문제가 앞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좋다고 해서 출마를 하고 또 안 좋다고 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